왜 하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임기 초반에 가장 귀한 순방 시기를 몽골 한나라의 통째로 쏟았을까요? 15년 만에 국빈 방문, 21건의 협정과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 이런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우호다지기 정도로 보이시죠?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울란바타르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왜 21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협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그중 진짜 무게가 실린 게 뭘까요? 오늘은 표면에서 시작해서 그 밑에 깔린 진짜 그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게임까지 세 층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 던져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히토류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76%입니다. 76%. 4분의 3이 그대로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반도체, 전기차, 방산이 서 있는 발밑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외교의 순위표에서 빠져있던 나라 하나가 갑자기 최우선 순위로 올라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자원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류 뉴스에서는 이 방문을 몽골 우호 다지기 정도로 다루죠. 그런데 지금 이 방문이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잡혔는지 그 배경을 짚는 보도 얼마나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층은 표면, 뭐가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결정됐는가. 2층은 동기, 왜 지금이고 왜 몽골인가. 3층은 결과, 앞으로 미중 자원 전쟁, 트럼프 관세, 그리고 남북 대화의 게이트웨이까지 어디로 이어지는가. 먼저 표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은 무려 15년 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세 분이 몽골에 갔었어요.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새 정부 1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는 미국, 일본, 중국, EU, 아세안에만 힘을 쏟았어요. 몽골은 계속 뒷줄로 밀렸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왔습니다. 역대 정부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몽골 방문이에요. 방명록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정과 신뢰 위에 한몽 황금시대를 열어갑시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결과는 공동선언 채택입니다. 이름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예요. 몽골어로 황금은 알탄이라고 하는데요. 몽골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번영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선언 이름 자체가 몽골 국민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형식인 겁니다. 30여 년 수교 역사 위에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 세운 셈이죠. 그리고 21건의 협정과 양해각서가 한꺼번에 교환됐습니다. 21건이라고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시잖아요. 한마디로 정부 거의 모든 부처가 하나씩 문서를 들고 온 겁니다. 유통물류, 보건의료, 농업, 디지털,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대응, 교육, 문화교류, 제2국립암센터 건립,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 그리고 희소금속 협력까지 청정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분야, MOU도 포함됐고요. 사실상 양국 관계의 모든 축을 한꺼번에 새로 짜놓은 겁니다. 경제 쪽 성과도 짚어드릴게요. 어제 원칙적으로 타결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C8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두 정상이 함께 확인했습니다. 원화로는 대략 1조 5영억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적 교류도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두 나라 국민의 상호 방문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36만 명을 찍었는데 이걸 2030년 수교 40주년까지 5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산업 현장과 대학, 연구소에서 6만여 명의 몽골 국민이 일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몽골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됩니다. 몽골은 세계 4위 석탄 매장량 보유국이에요. 세계 2위 구리 매장량 보유국이고요. 히토류 매장량은 300만 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6%입니다. 몰리브덴 부존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리튬, 텅스텐, 형석까지
80여 종의 광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자원부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지난 15년간 우리는 딴 곳만 봤어요. 그런데 몽골에는 딱 하나 약한 고리가 있어요. 광물을 캐긴 하는데 그걸 정제하고 분리하는 성광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원광을 그대로 캐서 파는 수준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은 광물 탐사 개발 기술도 있고 제조 혁신 역량도 있어요. 몽골이 원광을 대고 한국이 이걸 고부가 가치 소재로 바꾸는 이 조합이 사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파트너 모델입니다. 트럼프도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미국엔 이 가공기지가 없거든요.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90%를 붙잡고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들 옷 안 입었다고 아무도 말 안 하고 모두 옷이 멋지다고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중국 학자들이 중국이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는 건 경제산업 분야에서 핵무기와 같다고 얘기하는 판인데도 이 구조를 정면으로 짚는 분석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있을 나담 축제, 몽골 최대 명절이자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몽골 최고의 국가 행사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레수 대통령과 함께 개막식 주빈으로 참석해요. 한국 정상이 나담 축제 주빈으로 초청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울란바타르에 있는 이태준 기념관도 참배할 예정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호, 다지기, 자원 파트너십, 인적 교류 확대, 이 정도로 성공적인 순방 마무리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가장 귀한 시기에 몽골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뒀는지 그 진짜 이유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21건 MOU가 화려하죠. 그런데 이 21건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중 딱 하나가 진짜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예요. 지난해 12월에 울란바타르에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에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가 출범했고 그게 씨앗이 돼서 작년 말에 센터가 개소했고 이번 방문에서 이 협력을 탐사부터 재련, 가공, 재활용,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모델로 확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이번 방문의 진짜 무게중심은 반도체, 전기차, 방산의 원자재 안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주제가 트럼프 백악관에서도 브뤼셀에서도 도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들 몽골을 보고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중국이 어떻게 자원을 무기로 만들었는지 시간표를 짚어드릴게요. 이 카드는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0년 중일 센카쿠 분쟁 때 중국은 이미 일본에 대해 히토류 수출을 조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첫 카드였고 그 뒤로 조용히 카드를 다듬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2025년 4월 트럼프 이기 관세 압박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은 7개 중히토류 원소의 이중용도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트럼프가 중국산의 100% 추가 관세를 위협하자 중국이 다시 통제 범위를 넓혔죠. 11월에 미중이 잠정 합의하면서 2차 통제 시행은 2016년 11월까지 유예됐지만 1차 통제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히토류 수입이 지난 1년 동안 76% 급락했어요. 유럽 대기업들의 대중국 허가 승인율은 25%도 안 됩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세계 히토류 연구자석 수출량 자체는 4% 줄었는데 중히토류인 이트륨과 디스프로슘 수출은 최대 65%까지 폭락했다고 하죠. 이 숫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서 있는 발밑의 진짜 상태예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파이낸셜 타임스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미국 히토류 기업들, MP 머티리얼스, 에너지 퓨얼스, 피닉스, 테일링스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만든 히토류가 어디로 팔리고 있는지 아세요? 자국인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요, 미국 안에는 연구자석 제조기지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뒷돈을 대준 채굴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가공되고 그게 다시 미국 방산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기묘한 삼각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도 지금 자기 발밑을 못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왜 다들 몽골을 보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은 이른바 제3의 이웃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이 두 나라 어디에도 완전히 기대지 않고 미국, 일본, 한국, EU 같은 나라들과 다각관계를 유지하는 노선이에요. 그런데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사방이 육지로 막혀있는 내륙국입니다. 그래서 광물을 세계에 실어 나르려면 반드시 러시아나 중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다 막혀 있죠. 그래서 몽골 입장에서도 새로운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조건에서 몽골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면 그 답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관세로 압박을 걸고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 문제로 뒤엉켜 있고 EU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 기술과 자본을 다 갖춘 나라가 결국 한국인 거예요. 게다가 몽골은 남북한 모두와 수교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옛 소련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이었죠. 그러니까 몽골은 자원 카드, 지정학 카드, 그리고 남북 대화 게이트웨이 카드까지 3중 카드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렐수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방문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몽골 국민들에게 우리는 세계 주요 강국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는 나라다라는 시그널을 국내에 보내는 거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두 이웃 앞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카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담 축제 주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도 형식만 보면 그냥 명절 초대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외교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3중 카드를 지난 15년간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딱 1000개국이 모두였어요. 전문가들이 이 몽골 자원 협력 강화라고 몇 년째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정확히 반대로만 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카드를 꺼내드니까 뒤늦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새 정부 15년 동안 이 관계는 계속 뒷줄로 밀려 있었어요. 그 사이 우리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88%까지 쌓아 올렸고 지금 4분의 3이 사라진 채로 이 게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난 15년 우리 외교가 어디에다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었는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스피드를 한번 짚고 갈게요. 취임 후 1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은 역대 정부 중 최단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에 이미 후렐수 대통령과 통화하며 큰 그림을 그렸어요.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울란바타르로 향하는 이 시퀀싱 자체가 시그널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란 말이 슬로건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증명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잠깐 100여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100여 년 전 이 몽골 땅에는 이태준이라는 조선의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암, 경남, 하만 출신이었고요. 세브란스 의학교 이외 졸업생이었어요. 몽골 인구의 70%가 매독으로 죽어가던 시절 그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었고 몽골 마지막 왕 보그드칸의 유일한 외국인 어이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를 까오리 의사 극락에서 강림한 열애불이라고 불렀어요. 1919년에 몽골 국왕이 직접 최고 등급 훈장인 에르데니 이노치르 훈장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그가 상해 임시정부와 김규식 선생 그리고 김원봉의 의열단에 자금을 대던 거점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배하러 가는 그 울란바타르였습니다. 이태준 선생은 1921년 러시아 백군에게 붙잡혀 39세의 나이로 순국했어요. 이번 회담에서 국가보훈부가 몽골 정부와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 관리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이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와 몽골의 인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그 씨앗이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자,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죠. 왜 하필 지금인가? 왜 15년이나 이 나라를 방치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질문 자체가 조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랐던 겁니다. 정확히는 알아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15년 놓친 이웃이 실은 가장 필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76% 급락이라는 숫자가 그냥 뉴스 한 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게임을 해야 하는지, 그 게임에서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첫 번째는 남북 대화입니다. 몽골은 옛 소련 이후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와 수교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후레수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협력 구상을 직접 브리핑했고, 후레수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몽골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울란바타르 동부가 안보 대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몽골이 남북 미중 일로 6개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온 겁니다.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에요. 지금 남북 대화도 북미 대화도 다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 플랫폼이 유일하게 조용히 살아있는 채널입니다. 다들 문을 다 잠근 상태에서 아직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우리가 15년 만에 다시 선 겁니다. 두 번째는 미중 자원전쟁 국면과 한국의 카드입니다. 트럼프 이기는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을 국가안보 담론의 정중앙에 뒀어요. 미국은 채굴은 시작했는데 정제와 가공 인프라가 없어서 결국 아시아에 의존합니다. 이 게임에서 한국이 몽골과 손을 잡는다는 건 미국 방산 공급망의 한 축이 서울 울란바타르 라인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순방 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이 히토류 공급망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 대기업들이 최근 워싱턴 포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통제 대상 소재 없이도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점점 더 찾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방산업계 자체가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그냥 우리끼리의 성과가 아니라 워싱턴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인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자리가 개미와 배짱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몽골은 조용히 창고를 채워줄 파트너를 고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 창고 열쇠를 받으러 간 겁니다. 늦게 온 대신 이번엔 늦지 않았어요. 네 번째, 몽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몽골과 동탄을 합친 말입니다. 지금 울란바타르의 CU, GS25, 이마트 같은 한국 유통업체 매장이 800곳 넘게 깔려 있어요. 편의점 하나만 놓고 봐도 이미 몽골 도시 풍경의 일부가 돼 있는 겁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음식이 몽골 일상에 스며들고 있고요. 몽골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 시청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의 산업 현장과 대학, 연구소에서 6만여 몽골 국민이 활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인적 교류 50만 명을 목표로 제시했고 지난해 상호 방문자 36만 명 기록을 5년 만에 5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과 영사 협정까지 이번에 통과됐고요. 이건 그냥 관광 확대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미래 세대를 서로 얽어놓는 작업이에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서울과 울란바타르 사이에 인적 연결망이 이 정도로 두꺼워지면 그때는 이 관계를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상 초반에 던진 질문 다시 짚어봅시다. 왜 하필 지금이었느냐? 왜 15년이나 이 나라를 방치해 뒀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니라 세계가 이 나라의 무게를 아직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취임 1년 만에 그 무게를 정확히 계산해서 여기에 도달한 겁니다. 주류 언론은 황금시대라는 워딩만 반복하죠. 그런데 이 워딩 밑에 깔린 게 뭔지 그 계산이 어떻게 서 있는지 짚는 보도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결국 그거잖아요. 이번 15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15년은 지금부터 어떻게 짚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트럼프가 시진핑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무슨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나온 21건은 그 카드의 첫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몇 개월이 결정적입니다. 함께 추적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